자기만의 소금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걸 가공할 때는 그게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워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소금을 선택할 때 소금이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 미네랄이 얼만큼 살아있느냐 제대로 들어있느냐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밥할 때 소금을 한 숟갈 정도 첨가를 하게 되면 밥맛도 좋아지고 미네랄 보충도 되고 하루에 물은 1리터 이상 드시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500에 3g 정도씩 타서 입맛에 맞게 드시고 얼굴에 세안을 할 때도 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소금이 정확히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소금이 뭐냐? 뭐 물으면은 소금이 소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나트륨이다, 어떤 분은 NaCl이다, 미네랄이다, 뭐 짠물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하얗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금을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뭐 5장 뭐 13절, 10에서 15절을 보면은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뭐 길가에 버려져 가서 사람들이 밟히는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거 갖고 뭐 그런 소금이 오래 놔두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정보예요. 소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소금이에요. 암염이 수억 년 전에 묻혀 있는 것도 그냥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짠맛을 잃은 소금은 가능할까?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예수가 활동했던 그 시기만 사해 바닷물인데 사해 바닷물이 염도가 무지 높잖아요. 그래서 밑에 다 소금이 가라앉아 있고 위에 있는 물 자체는 그냥 소금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소금 미네랄 농축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해외 바다 표면보다가 300m가 낮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았을까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40% 이상이 높은 거예요. 바닷물은 3.4인데 얘는 40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모든 미네랄들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소금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탄산, 칼슘 이런 부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그 애들끼리 먼저 가라앉을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따로 있게 뭉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금이라는 게 NaCl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일부 몰직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끌어다가 소금기가 약간 있는 걸 끌어다가 소금이라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소금이 비싸니까 소금 비슷한 거 갖다가 이제 팔아먹어요.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 같은 길거리에다가 이제 겨울철에 눈 녹일 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계통애들, 그런 것들도 다 염으로 불려요. 우리가 칼슘염, 탄산염 이렇게 염으로 불리기 때문에 일종의 소금과 비슷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금이라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짠맛의 기원이 어딜까라는 이제 연구하는 게 있어요. NaCl, 소금은 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NaClX가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결합된 게 이제 염화나트륨 소금인데 그럼 그 짠맛은 나트륨에서 왔을까? 염소에서 왔을까? 제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트륨에서 왔다 그러면은 나트륨이 들어간 건 다 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식품 포장지에 딱 보면은 나트륨이라는 들어간 게 거의 한 30가지 돼요. 다 보면은. 뭐 인식 향산 나트륨, 뭐 무슨 나트륨, 탄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등이 많아요. 이 나트륨이 결합되면 물질이 안정화되니까 어떤 성분을 넣으려고 그러면 다 게다 붙여갖고 넣기 때문에 식품 포장지에 보면은 그 나트륨이라는 단어 들어간 게 꽤 많아요. 근데 걔들이 짠맛이 나는 애가 아니란 말이죠. MSG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금이에요. 40%. 모노소디움, 글루타민산 이렇게 돼요. 소디움이 뭐냐면은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염소에서 왔느냐? 그럼 염소가 들어가지. 염화칼슘부터 뭐 염화나트륨 이게 염소가 왔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학자에서 뭐 나트륨 쪽으로 기르긴 하는데 염소 이온이 들어간 것 중에 짠 게 있어요. 염화칼륨은 짠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소금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제거하고 짠맛 나는 걸 집어넣어서 염화칼륨을 집어넣어서 염화칼륨이 반 정도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소금이라고 판매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나트륨이 적어서 좋은 소금이라고 해서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죠. 근데 그건 이제 칼륨이 너무 많이 들었더니 나트륨과 균형이 깨져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자는 데는 뭐 의미가 있지만은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소금이 뭐냐는 NaCl이냐 뭐 나트륨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닷물의 총합으로 봐야 돼요. 바닷물을 졸이면 나오는 모든 미네랄의 합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게 소금이 나트륨인지 뭔지 알았겠어요?
그냥 바닷물 졸여서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라 이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양학자들이 보니까 분석해보니까 NaCl이 제일 많네? 그러면 여기서 NaCl 소금이 나머지 다 불순물 하다 보니까 미네랄을 제거하는 쪽으로 여기가 소금 제조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우리가 지금 먹는 많은 소금들은 다 NaCl만이 있는 소금 우리가 먹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제염이죠. 그럼 NaCl 함량이 99% 이렇게 되는 소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천일염도 사실 미네랄이 많다고 하지만 수분 함량 때문에 사실은 미네랄 함량이 되게 적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을 다 살리지 않고 만들어요. 천일염도 보면은 이 다단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지라고 우리가 장판에 그러니까 TV 화면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소금 끓여 모으는데 보면은 그때 올 때까지 한 26%가 돼요. 3.4가. 그게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속에 있는 미네랄 어떤 미네랄은 다 이미 결정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 지나면 이제 소금이 NaCl이 결정화 되는데 그럼 갑자기 가라. 그리고 소금을 끓여 먹어다 보면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들이 있죠. 밀려가는 물들. 그 물 속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아직도 그대로 녹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소금마저도 우리가 또 간수 뺀다고 해가지고 또 빼요. 근데 간수가 나쁜 거냐? 간수는 마그네슘이 주성분 액체예요. 식약청에서 우리가 그걸 먹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그네슘이 왜 그걸 각처까지 빼려고 그러냐? 마그네슘 무지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빠서 뺀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국에 가면 마그밀이라는 해도 우리가 수많은 약품에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요. 마그네슘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 왜 300가지 효소를 만들어낸 애가 걔고 중요한 역할을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애도 마그네슘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네슘 꼭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NaCl만 남겨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소금은 바닷물의 총합을 알게 되면 바닷물의 모든 미네랄 80여 가지 미네랄이 다 살아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천일염도 사실은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많은 미네랄을 놓치고 있고 그나마 묻어 있는 것마다 간수 뺀다는 이유로 다 빼기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천일염에서 간수를 안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쓴맛이 나니까. 근데 어떤 소금은 그 쓴맛을 잡은 소금, 마그네슘 그대로 살리면서 쓴맛을 잡은 소금도 있어요. MQ 눈소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미네랄은 100% 살려놓으면서 쓴맛을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정의를 우리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NaCl. 학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은 바다의 모든 미네랄 100% 살린 소금 이걸 찾아서 먹어야지만 우리가 나트륨도 먹고 칼슘도 먹고 칼륨도 먹고 아연도 먹고 마그네슘 이런 모든 걸 골고루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정의 이제부터는 나트륨이냐 NaCl이나 뭐 짠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 이것을 이제 소금이라고 알고 그런 소금을 찾아 먹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뭐 먹어야 되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금을 이제 불신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소금은 이거 못 먹겠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마트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 먹는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자기가 직접 소금을 만들어서 먹는 분들은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만들 수는 뭐 바닷물 끓여가지고 소금 만들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갖고는 경제성도 안 나고 힘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천일염을 갖다가 가공해서 이제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어 먹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열을 척해서 볶은 소금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좋다라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대로 만든 소금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금은 그렇게 고온의 열을 가열하면 가스 성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환기를 철저히 하고 야외에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자기가 흡수하게 되면은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소금 공장 같은 경우는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배출하는 이제 배출 시설들을 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하지만 그걸 가공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가스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를 해서 가요. 예전에 보면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 가스 그냥 마시면 더 팩팩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요즘 가공 소금도 많이 나온 게 있으니 그거 드셔도 되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소금을 선택할 때 이 소금이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 미네랄이 얼만큼 살아있느냐 제대로 들어있느냐도 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먹는 소금의 양을 소금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자기 소금이 좋다고 하죠. 그죠? 소금 만드는 사람 참 많은데 다들 만나보면 자기 소금 좋다고 해요. 저희 회사도 한 달에 한 두 달에 한 명 정도는 소금 제조를 하겠다는 분이 찾아와요. 자기가 이런 소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자기 소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든가, 한번 견학을 오겠다든가, 보고 싶다든가, 이러면 사업이 되겠냐든 이런 물으러 오시는 분들 많고, 자기가 이렇게 소금 만들었는데 이 소금이 어떤가 평가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금을
직접 만들어보고 연구하고 소금 설비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해외에서도 연락 오는 분도 많아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자기가 소금 설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또 문의로 오시는 분도 있고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도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몇 년 전인데 북한에 소금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소금을 만들 때 효율성이냐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요. 이 미네랄 소금이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미네랄들은 NaCl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 기계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전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보면 중량이 좋은데 얘는 들어가게 되면 음식 맛을 배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그냥 제거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작 필요한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못 먹게 되고 NaCl만 있는 소금 그리고 지저분한 소금들을 먹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만의 소금들이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본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일염이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습해요. 태풍도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천일 염전할 수 있는 갯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염전 시설이 안 돼.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침략해서 집어먹고 만주로 갔잖아요. 그때 만주 침략하고 러일선 청년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다음에 공업을 하는 소금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소금이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다가 이제 조선에다가 이제 소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조선에 와보니 그때 우리 한국은 자염이라면 끓여서 만든 소금을 만들게 돼. 이게 채산성이나 이게 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을 뺐었단 말이에요. 그 대만에 가보니까 염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다 해서 그걸 한국에다 이식을 시켜요. 그게 1909년 주한 염전에다가 이제 처음 시범설을 만들어가지고 염전을 만들어서 이제 소금의 대량 생산의 길이 우리나라에 이제 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그래서 사용하고 대만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이제 전쟁이 졌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은 이제 소금이 딱 끊어져 버려요. 공급선이.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개발한 게 이제 정지염 제조 기술이에요. 공장에서 만들면 되니까. 중지염 만드니까 효율성도 좋고,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이 정지염 외에는 다른 소금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7개 업체만 지정해서 나머지 업체들은 소금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조금씩 마을마다 있던 소금 제조 시설은 다 없애버리고, 7개 메이저 회사만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지염 100% 시대가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생겨요.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피부 질환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제 의사들이 연구하다 이거는 이 소금이 바뀌면서부터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폐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해요. 그런 거를 거의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소금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소금은 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메이지 7개 회사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 회사는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아주 다양한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소금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제대로 그래서 소금마다 특색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일본에서 이렇게 소금 자유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아연이 이제 정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어떤 소금은 아연 성분이 됐다 많은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에는 아연 성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소금은 아연이 많아.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이 소금을 끓여 만드는 이 철판 통이 있는데 그 철판에 있는 아연 성분이 우러나와갖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많다 그러면 이 성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봐요. 우리 소금, 가공 소금들 중에는 외부에서 광물질에서 추출한 미네랄 첨가해서 만든 소금들도 있어요. 아까 그 염화 칼륨을 넣어가지고 소금 만드는 소금이 있다 그래요. 그건 광물질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소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광물질에서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년 바닷물에서 나온 미네랄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 소금의 성분들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해 드실 때 우리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공소금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만들어 드시면은 자기만의 레시피도 좀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겠지만은 그 가공소금의 출발점이 천일염도 천일염 자체가 다른 미네랄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 가공소금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을 이제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좋을까? 그냥 수시로 때때로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할 때 소금을 한 숟갈 정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보완성도 좋아지고 미네랄 보충도 돼. 그러니까 소금에서 밥할 때 넣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도 있고 우리가 뭐 차를 타서 먹을 때도 차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더 타서 먹으면 차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소금과 함께하면 좋고 하루에 물은 1리터 이상 드시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500에 3g 정도 타서 입맛에 맞게 드시고 상온수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따뜻하게 소금물을 따뜻하게 먹으면 좋은 건 좀 있어요. 따뜻할수록 소금물이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뭐 여름에 시원할 때 찬물에 뭐 타도 되는데 상온수로 드시는 게 좋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차피 또 열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피부의 염증, 우리 염증의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몸 안에 독소는 빼야 되죠. 바깥에다 염증들이 생겨요. 뭐 뾰루지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소금을 녹여서 바르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바를 때 천일염 같은 입자가 굵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를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고운 것들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바르면은 가려움증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하게 해결되고 피지 제거, 얼굴에 세안을 할 때도 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피지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도 있어요. 뭐 손발에 이제 습진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발에 습진이 걸렸다 그러면 발에다 그 소금을 조금 진하게 해서 바르고 양말 신고 하루 정도 활동하고 들어오면은 저녁이 되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다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사용하면은 밥부터 시작 반찬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네. 물론 근데 국할 때는 넣어보니까 저희 이 소금 같은 경우에 염도가 낮다 보니까 이 간 조절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를 할 때는 아주 탁월한 효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에 구워 먹을 때 찍어 먹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아주 환상적인 맛을 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에 타 먹을 때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부분에 사용하면은 좋고 좌욕하는 경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부인병이라고 할 수도 있게 뭐 냄새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 질 쪽에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도 사용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는 먹는 것 플러스 바르는 거 이렇게 아이가 가렵다고 할 때 몇 개 해서 피부에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면은 가려움증도 못 쳐지고 피부에 보습 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까이에 미네랄 소금을 곁에 두고 활용하시면은 건강한 삶, 나날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외모적으로 동안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50대인데도 30대 같이 보인다. 근데 이제 그건 외모고요. 신체 나이를 보면 50대인데도 70대다. 뭐 이렇게 이제 신체 나이가 이런 분들도 이제 간혹 있고 30대인데도 50대 몸을 가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 나이의 부분에서만큼은 지금은 사실 저속 노화보다는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노화가 된 건가? 아니면 젊은가? 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음의 기준을 먼저 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음의 3대 조건이라고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의존하는 약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요즘은 왜 거북목이라고 해서 목 부분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릎이 아파서 나는 등산을 못 가 아니면 뭐 어디 계단을 못 올라 이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염려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20, 30대 분들도 매일 먹는 약들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니야 하시면서 드시고 있는데요. 이 매일 먹는 약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속 노화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속 노화를 구현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 화학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것도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면 현재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이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형외과를 굉장히 자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요즘 뭐 재활 PT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고요. 재활의학과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뭐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은 두뇌 활동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또 세 번째는 정말 또 제가
제가 실감 많이 하는데 요즘 20, 30대 분들에게 건강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5, 60대 건강 염려증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 80대, 90대 부모님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치매라든지 다양한 어떤 노인성 질환을 보시면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과연 저 나이가 됐을 때 누구의 돌봄 없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나는 젊음의 조건, 3대 무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저는 이제 저속 노화가 구현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나이에 비해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가속 노화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기여하는 바가 크죠. 예전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환경이 만약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하는 식단 코칭이나 이 음식 치료로 저속 노화가 구현이 안 될 건데, 음식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음식만 바꿔도 굉장히 젊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속 노화는 대부분 우리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또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습관, 많은 약물들, 액상과당을 포함한 음료수들, 술, 이런 먹는 것에서 기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만 제대로 잘 드셔도 가속 노화를 막고 저속 노화를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한 줄 알고 많이 챙겨 드시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식습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잡곡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이나 현미, 통곡물을 좀 건강 식단으로 많이 챙겨서 드시는데, 이러한 통곡물들이 실제로 이제 식물 입장에서 보면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그만큼 식물 입장에서 소중하니까 이 씨앗을 보호하는 어떤 항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씨앗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잡곡밥이라든지 통곡식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건강하니까 이 음식을 챙겨 먹게 되면 이제 음식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그냥 피로하고 지치게 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소화불량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자체도 이제 우리 몸에는 굉장한 에너지와 효소 손실인데, 소화가 잘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못하면 소화분해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음식을 제대로 소화 못했을 때는 이제 가스 같은 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장내 유해균보다는 유해균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는 식습관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통곡식 식사를 하고 오히려 효과를 많이 못 보고 밥만 먹으면 식곤증이 오고 가스가 많이 차고 혈액이 항상 부족하고 빈혈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은 쌀밥은 조금 식사가 어렵잖아요. 어떤 흰쌀밥을 드시기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한 5분 도미 정도의 채소나 해조류들을 같이 넣어서 채소밥을 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또 드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찬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여기에 밥 안에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채소밥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다고. 그래서 채소밥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식이면 다 건강하다, 이런 인식이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식은 반찬 문화와 메인 디시, 그리고 밥, 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요즘 한식의 레시피들은 전부 다 당연시하게 설탕을 넣는 게 마치 국룰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밥에서 이미 탄수화물 과다가 오는데 그 반찬에 모든 설탕이 중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메인 디시에도 또 그렇게 설탕이 추가가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정식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 이 한정식 중에서 설탕을 뺀다면 과연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다 설탕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한 접시에 한 스푼은 마치 설탕 한 스푼이 애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다 먹었을 경우에는 내가 먹는 설탕의 양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면 다 건강하다, 이런 인식, 또 집밥이면 건강하다, 이런 인식은 좀 깨주시고요. 한식을 만들 때,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도 이제 레시피에서 설탕 부분을 좀 배제를 하시고 만드는 거, 그리고 설탕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식, 양식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된장국,
설탕이 필요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빼고도 만들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샐러드를 비롯한 생채소 섭취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이제 일어나게 되면 뭔가 건강한 하면서 이제 샐러드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심지어 이제 배달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아침부터 드시는 생채소는 대부분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이 불편해요, 속이 쓰려요, 아니면 설사를 해요. 채소 자체가 굉장히 찬 성질인데 이제 샐러드로 날 걸로 드시게 되면 이 소화 흡수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장 불편감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채소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채소를 드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은 익혀서, 살짝 익혀서 간장과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밥과 함께 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물김치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으로 자주 드시는 것은 어쩌다 맛으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채소의 유익 성분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대에도 40대 뇌를 갖는 분들도 간혹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40대에 80대 뇌를 갖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실질적인 신체 나이가 어디서 이제 결정이 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저성 노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인체 내 수분 양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는 한 80%의 수분을 갖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이하가 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80대에 40대의 뇌를 갖는다는 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수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노인의 뇌를 안을 들여다보면 젊은이의 뇌와 차이점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혈액과 수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젊음과 노화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체수분량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체수분은 단순히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늘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함수 능력, 수분 충전 능력은 첫째는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 물만 열심히 드신다고 해서 물은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면 근육 안에는 혈액과 수분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근육량을 늘린다 하면은 막 운동을 이렇게 막 심하게 과하게 해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거는 되게 어려운데요. 근육을 수분으로 충전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수분만 제대로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개선하셔야지만 근육이 잘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정제당이라든지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시고, 근력 운동은 트레이너 분들처럼 과도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스쿼트 같은 것만 해주셔도 근육 쪽에 혈액을 충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쪽에 쏠리게 되면서 근육에 자꾸 혈액을 꽂아주는 방법이니까 그 정도로만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 물은 맹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트륨과 좋은 미네랄로 이루어진 소금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물을 계속 드시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소금물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인체에 친화적인 미네랄이 들어있고, 또 가능하면은 바다 오염 물질이 없는 죽염수로 드시는 게 가장 빨리 이제 체수분을 채우는 방법이고 저성 노화를 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식단 코칭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저속 노화를 현재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한 100일 정도 꾸준히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례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 좀 한 분, 최근 사례가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이분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평소 운동 매니아세요. 그래서 테니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마라톤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근육량은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이제 지방량도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좀 과체중과 비만인 상태였습니다. 한 90kg 가까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도 기본으로 가지고 계셨고요. 이 밖에도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한 10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제 코골이
트러블이를 비롯해서 수면장애, 만성피로, 또 무기력, 알러지, 여러 가지. 또 피부도 항상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안색도 별로 안 좋으셨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속노화법,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정제당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시켰고요. 반대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그 주재료인 이런 레시피의 음식들을 드시게 할 때는 반드시 양념류에서 설탕은 이제 배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이제 챙겨 드시게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죽염수를 하루에 2 내지 3리터 정도 계속 이제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체성분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꽤나 괜찮은 상태였긴 했지만 체지방만 한 9kg 정도 빠지시면서 체성분이 완벽히 변했어요. 그래서 근육형으로, 이 D자라고 하죠. 인바디 점수도 굉장히 높아지셨고요.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대사질환,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부분 굉장히 호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자질구레한 어떤 질병들, 코골이, 수면장애, 또 알러지,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셨어요.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얼굴 전체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이 싹 해결되시면서 미남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딱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일단 부종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얼굴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 10살 이상은 젊어진 느낌? 무엇보다도 이제 뱃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옷맵시도 굉장히 살아나셨고, 그래서 아내분하고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뭐 영원히 못 잊을 것 같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약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던 건강 어떤 상식과 지식으로 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실 때 약간 반신반의,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에이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셔서 저한테 정말 그 이후로도 좀, 저랑 지금 먼 거리에 사시거든요. 지방에 계시는데도 가끔 이제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뵐 때마다 계속 너무 감사하고, 이 다이어트, 이 식단 코칭 여기저기 막 알려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고요. 끝날 때 저에게 했던 말씀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줬고, 또 평소에 알고 계시던 어떤 건강 상식과 지식들이 저의 식단 코칭을 통해서 뭔가 환한 빛, 길을 만들어준 것 같다. 그래서 약사로서의 인생도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 아직도 매일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기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야기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됐고,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죽염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